명예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조선시대 형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5가지입니다. 흔히 이게 그냥 태장, 도, 유, 사라고 부르는데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태형, 뭐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두드러 패는 건데요. 태가 약간 얇은 회초리 느낌입니다. 장형, 우리가 흔히 곤장이라고 부르는데 곤장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곤장은 임진왜란 막 병자호란 끝나고 나중에 군대에서 널쩍한 약간 노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 거고, 장형 같은 경우에는 태보다 두꺼운 몽둥이입니다. 그 나와 있는데 엉덩이 까고 맞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잔인하죠. 실제로 한 10방 맞으면 죽습니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도형은 강제로 끌려가서 일하는 건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그런데 이거는 연구자들마다 좀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게, 실제로 조선시대 도형을 집행했나?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도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이런 게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건 이제 대명률이기 때문에, 명나라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도형이 존재하기는 해요. 다음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형인 건데, 이제 유배입니다. 아주 잔인하게도요, 이 유배형은요, 기본적으로 장형을 맞고 시작합니다. 네, 그냥 유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배는 맞고 출발합니다. 장형 같은 경우에 진짜 한 100대 일단 맞으면 일단 거의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마지막이 태장도유사 중에 사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건데요. 사약 같은 경우는요, 진짜 급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죽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약을 먹고 죽는 거니까 죽는 과정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때 당시의 의학적 기준에서는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먹여야 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그 사약이 몸에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안 죽어요. 보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약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광조예요. 조광조한테 사약을 내렸는데 저녁이 되도록 안 죽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임금께서 나한테 약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다른 약 막 또 써보기도 하고 막. 아무튼 사약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죽이는 거는 아니고요. 목을 잘라 죽인다던가 목을 매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이 지금 보여지는 이 목을 자르는 이 행위,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이거 구인난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이거 안 한다 그래요. 아무리 백정이라도 이걸 제정신에 하겠습니까? 구인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태장도유사 5가지로 형벌을 나눈다. 그런데 하나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건 남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어야 돼요. 사약 먹고 죽이는 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 몸에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죽이는 거는 딱히 효과적인 정치행위가 되기에는 약하죠. 그러면 잔인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저런 짓을 하다가는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지처사는 대단히 잔인한 사의 방법이 중국에서는 쓰여지는데, 조선은 공식적으로는 능지처사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아시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잔인한 얘기를 뭐하러 매번 찾아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살을 칼로 뜨는 거예요. 회 뜨듯이. 그게 능지처사입니다. 이렇게 회를 뜨는 건데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렇게 목 자르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살 뜨는 거를 누가 합니까? 이거 안 합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잔인한 형벌은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승정원일기나 이런 데 기록을 보면 능지처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러면은 안 했다며 그럼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선은 이 능지처사라고 하는 거를 액션이에요. 너는 능지처사에 처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치욕적인 죽음을 맞는지 스스로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이는 방법은 능지처사로 쳐라 라고 하고,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포를 뜨는 게 아니라 보통 거열형을 합니다. 거열형. 뭐가 이거라고 잔인하지 않은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조선이 진짜 잔인하지 않은 나라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이거는 여기에 이제 소나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하나, 다리 2개, 팔에 끈을 묶고 말 보고 채찍질하면 이게 찢어지겠죠. 그게 거열형입니다. 여러분에게 능지처사와 거열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형벌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거열형을 한 번에 죽을, 그래도 이거 하다가 가는 거니까 한 번에 죽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선은 능지처사에 처한다 라고 하면 보통 거열형으로 죽이는 거다. 그리고 원래 팽형도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끓여 죽이는 거예요. 솥에다가 끓여 죽이는 건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행해졌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죽였었던 적은 있어요. 그 광해군이라고 아시나요? 광해군이 폐위가 되잖아요. 인조반정으로 폐위되는데 어떻게 해서 죽이냐면, 이렇게 솥에 끓여 죽이는 건 아닌데요. 방에다가 가둬놓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쪄 죽입니다. 사실상 팽형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잔인하게 죽였었던 기록은 있습니다만, 실제 팽형을 집행해가지고 솥에 끓여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선시대는 아주 지금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도 많이 잔인하다 싶은 거는 형벌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벌을 주느냐인 건데, 죄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누가 죄인인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지금은 수사를 통해 죄인을 결정합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나름 수사를 합니다. 이 수사의 과정에서 똑같아요. 압수수색도 하고요. 피의자 입건합니다. 중요한 건 피의자 입건 이후가 지금과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뭐 변호사 입회해가지고 변호인이 딱 막아주면서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 인권 침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고문이 합법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지금. 네, 요게 이제 압슬이라고 해가지고 널빤지 같은 걸 이렇게 했잖아요. 요걸로 이제 허벅지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 조금 더 잔인하게 하겠다. 그럼 가시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깍! 누르면 네가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옆에 보세요. 이게 뭐 딴 게 있느냐? 처음엔 주리를 틀겠죠. 주리 틀려보셨나요? 민속촌 가면은 체험할 수 있는데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주리를 틀어. 근데도 하고 참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다가 참는다. 그냥 보이시나요? 난장 다 같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합법입니다. 피의자를 고문하게 됩니다. 수사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도 이제 포도청이라고 불리는 포도청 친구들이 나서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나름 조선시대에도 수사를 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무원록이라고 하는 건데, 무원록이라는 게 뭐냐면 원통함이 없게끔 수사하라 라고 하는 걸 매뉴얼을 정해놨어요. 지금 와서 보면 물론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당시에는 근대적인 어떤 과학, 근대 과학, 의학 몰라요. 이런 거 아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양 유럽도 이런 거 모릅니다. 중국도 몰라요. 그래서 무원록이 원래 만들어지는 것도 중국의 원나라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씩 수저 나와가지고 뭐 신주무억록도 만들었다가 뭐 영종도 때는 또 다른 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통함이 없게끔 해라. 임금이 야 자꾸 두드러 패가지고 그거 봤는데 그게 다 진짜겠니? 아파서 그냥 하는 거지. 우리도 나름대로 수사 방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부검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야 손톱 한번 봐봐. 거기에 뭐 꼈는지 한번 봐봐.
뭐 이런 거를 본다던가, 이 사람 죽은 거 혹시 독 먹고 죽은 건가? 자살 아니라 타살이잖아. 이런 거를 하려고 입에다가 쌀을 넣어봐요. 그리고 빼요. 한 하루 정도 쌀을 입에 넣었다가 닭한테 줘요. 닭이 먹고 죽어. 그러면 이제 독이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목구멍 안으로 한번 쑥 쑤셔 넣어 보는 거죠. 그럼 색이 변한다? 독이네. 지금도 보시면 색깔이 다 달라져 있잖아요. 변화에 따라서 뭘로 죽였는지도 나름 한번 추측을 해보고, 이런 거를 해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의 과학수사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는 뭐 이런 무원록이나 이런 것도 참고는 하기는 합니다만, 고문에 의해서 자백만큼 훌륭한 게 없다. 기본은 자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시기의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달라요. 지금의 감옥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징벌입니다. 몇 년형이라고 하는 징벌이에요, 지금의 교도소는. 그런데 당시의 감옥은 징벌이나 아니면 그 교화의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기의 감옥은 징벌받기 직전, 징벌받기 이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장 같은 건데, 이제 앞으로 잠재적으로 징벌을 받을 사람들을 가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민심서나 당시 이제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이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는지가 많이 써 있어요. 일단 뭐 추위, 더위는 피할 수 없고요. 위생이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막 세종 때 감옥은 이렇게 돼야 되고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선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옥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행복하게 그려진 거고요.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그려진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열악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행복하게 복원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걸로만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여자옥이랑 남자옥이 지금 여기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도 많이 없어요.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런 창살 있죠. 이렇게 창살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막아 놓은 정도? 그리고 그냥 나눠 놓은 거지, 남자옥과 여자옥이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에서의 위생?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이렇게까지 구분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 여자옥 같은 경우에는 옥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자옥사에 난입을 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만큼 이 옥에 갇힌다고 하는 건 조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워낙 그 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린 거고, 감옥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끔찍했다.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천주교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감옥 생활을 수기로 남긴다거나 아니면 바티칸에다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조선의 감옥 시스템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18, 19세기에 조선으로 왔었던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은요, 걸러들어야 됩니다. 그걸 흔히 사료비판이라고 하는데, 사료비판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왜 그 기록을 남기고 왜 그 기록을 바티칸에 보냈을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 건 이 선교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바티칸에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티칸에다가 조선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과장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조선 오자마자 두드려 맞았다. 니네 조선 감옥 가봤어? 가봤어? 진짜 힘들어. 거기에는 가운데 시궁창이 있고 여기에 똥오줌을 싸. 그리고 그걸 마셔가면서 살아.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선교사들만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뭐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당시 남아있는 다른 기록에도 이 조선의 감옥의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걸러듣되 당시의 조선의 감옥 시스템은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게 이제 유배인데요. 이 사진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원래 원칙 그대로의 유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사실은 빨갛게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고 출발을 하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누가 갈까요? 유배는 4대부들이 갑니다. 관료들이 갑니다. 어떤?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이랑 절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나요? 자,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도 특정인들이 표적이 되죠. 검찰에 끌려갑니다.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배형을 받는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높으신 4대부들이에요. 그럼 이들을 유배를 보낼 때 장 혹은 태를 진짜 했을까?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야, 때렸다 쳐 라고 하던지 아니면 노비가 대신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절반은 다 노비 출신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밖에 계시는 PD님까지 해서 4분이 있는데 이 중에 통계적으로 2명은 노비였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노비가 대신 맞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 그럼 유배형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느냐? 원래는 유배는 2천에서 3천 리를 가야 돼요. 어디 기준? 고향 기준. 내가 살고 있는 땅, 집 기준 2천에서 3천 리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끝에서 끝까지 다 해봐야 조선은 3천리 금수강산 진짜 길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리가 잘 안 나와요. 대명률에는 분명히 3천리를 가라고 돼 있는데 조선은 그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채울까요? 처음에는 그러기도 합니다. 집이 서울이에요. 3천리 형이 떨어졌어요. 유형이. 아무리 끝으로 가봐야 1,000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돕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쪽으로 와서 정착.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요. 서울 사는 놈은 충청도, 경기도를 제외하고 어디? 도서지역. 아니면 좀 멀리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섬. 여기 이제 섬들 많거든요. 뭐 이런 데로 보내는 걸로 규정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도서지역으로 그냥 빼는 걸로 바꿔나가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멀고 험하지만 이 북쪽 지역으로는 유배를 잘 안 가요. 가기는 갑니다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 더 안 갑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쬐까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배 받았어요. 유배형. 함흥이다. 너는 함흥청진으로 가. 아, 너무 기분 나쁜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죠. 나는 지금 정치적 희생양이야. 사람들한테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야, 한양 상황 브리핑 해봐. 아, 저희 쪽에서 뭔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몇 년 보냐 이거? 한 10년. 야, 임금 건강하냐? 건강합니다. 나는 그럼 재기가 힘들겠네.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 사람은 조선의 관료였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진족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정보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북쪽으로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의 이때 당시의 유배지들은 거의 지금의 유명 관광지예요. 지금 관광지의 기준이 뭡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저기 도서지역 섬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로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관광 갔었던 데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유명 관광지들은 다 이때 열악한 유배지였다. 그러니까 유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느냐? 일단 두드려 맞고 출발하지만 당시에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유배는요 기본적으로 자비입니다. 자비 부담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그 드라마 사극을 보면 유배 딱 갈 때 칼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창살 이렇게 꽂혀 있는 데에서 누군가가 끌고 가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때려요.
두드러 패고 일단 두드러 패고 이 사람을 압송하는 담당 사람을 한 명 줘요. 그 사람이랑 유배 가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들 것까지 식비, 숙비 다 대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배를 간다는 건 돈이 드는 행위입니다. 돈 없으면 못 갑니다. 보통은 유배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인만 가느냐, 양반들만 가느냐? 아니에요. 일반 상민들 중에서도 잘못하면 유배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때 그냥 농민이에요. 소작농님이 소작농. 그런데 내가 잘못은 안 했어. 근데 우린 아까 배웠잖아요. 고문이 합법이라고. 고문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도둑놈이 됐어. 유배를 갑니다. 와이프한테 야, 나 유배 가야 되니까 돈 좀 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서울 살고 있었던 상민인데 저기 밑에 거제도를 가래. 말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민들은 양반이랑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맞고 출발해요. 두드려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유배지까지 자비를 들여서 갑니다.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사실 그냥 이거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근데 양반들은 다르죠. 두드려 맞지도 않았어요. 사대부들은, 관료들은 맞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기분은 나빠.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니까. 나이가 관직이 어느 정도 직급이었는지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급도 달라요. 기분이 나빠. 나 재수 코 꼈네 이거. 이거 짜증나네. 야, 말 하나 갖고 와라. 뒤에 노비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노비들도 따라가고 옆에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뭐 예를 들면 당상관 이상이었어. 한 종 2품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인이야. 딱 봐도 임금이 잠깐 노론 애들이 이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누구 하나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이 친구를 불러요. 이 친구가 뭐 박상덕 씨라고 해봅시다. 박상덕 씨. 상덕아, 야, 네가 한번 고생해야겠다. 야, 지금 여기서 내가 뭐 5품 6품 이런 애들 보내가지고 쟤네들 조용히 하겠냐? 네가 그래도 차관급 정도는 되니까 갔다 와라. 형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진짜? 야, 금방 해줄 테니까 잠깐 조용히 하고 갔다 와. 알겠습니다. 박상덕 씨 다 알아요. 이거 끌고 가는 사람도 알고요. 모두가 압니다. 잠깐 갔다 올 거라는 거. 그럼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했겠죠 또. 좀 가까운 데 배정해 주세요. 진짜 굳이 막 어디까지 보내시려고요? 야, 인마 형평성은 맞춰야지. 강진까지만 갔다 와. 만약 강진으로 가요. 그러면 수많은 고을고을에 들려야 됩니다. 가야 되잖아요. 노비들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부터 강진까지 내려가다 보면 천안에도 들리고 공주에도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전주에도 들리고 광주에도 들리고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릴 때마다 그 지역 고을의 사또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상덕이 형님 오셨는가요? 찾아와요. 그리고 계속 술 먹이고 엄청 잘해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쩌다가 오셨대요. 몰라 임마. 지금 잠깐 갔다 오라는데 나 몇 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왜냐? 기본적으로 유배형은요 원칙적으로는 종신형입니다. 근데 실제 종신형이 있었던 경우는 10%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올라오는데 그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거예요. 내려가다가. 왜냐? 이 사람이 다시 한양으로 갈 게 너무나 뻔한데 다시 올라가서 어떤 관직을 맡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크게 홍군형 났었던 사람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주 고을의 사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술 한잔 따라줘. 상덕이 형. 형님. 저 전주에서만 지금 3년째입니다. 나 이 총구석 나 못 있겠어. 나도 한양물 먹고 싶어요.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접받으면서 기다려 엄마. 나도 일단 강진 갔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갔다가 올라가면 나 힘들었을 때 술 한잔 따라줬던 사람들 생각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게 유배 가는 과정이에요. 유배지에서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시 돌아갈 놈, 여기에 눌러 앉을 놈, 대우가 달라집니다. 다시 돌아갈 놈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누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 원래는 유배지가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 상덕 씨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런데 만배라는 친구한테 만배야, 네가 저기 상덕씨 책임져, 유배 오는 동안 책임져 줘야 돼 라고 하면 이 만배씨가 집 한 칸 내주고 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 이 상덕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도 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만배씨는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합니까? 역을 제해줍니다. 세금이랑 역을 제해줘요. 그래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만배가 봤을 때, 이 김만배씨가 봤을 때 상덕씨가 딱 봐도 잠깐 있다 갈 친구예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친구란 말이죠. 그럼 만배씨 입장에서 상덕씨한테 홀대하겠습니까? 엄청 잘해주겠죠. 엄청 잘해줍니다. 그런데 만배가 봤을 때 이 상덕이가 진짜 그냥 종이품이고 나발이고 딱 봐도 여기에 눌러 앉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대하는 겁니다. 보리밥에 소금 찍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배지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너무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갈 사람과 눌러 앉을 사람을 대우하는 것도 달랐지만 이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 딱 봐도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뉘겠죠. 첫 번째,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공식적이고 원칙적으로는 가족들 데리고 와도 돼요. 돈이 있으면 여기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배는 기분이 나빠요. 일단 내가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쁜데, 아무튼 뭐 돈 있으면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야, 나 어차피 다시 돌아가긴 글렀다 라고 마음 먹으면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그 무역업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역업을 해가지고 노비들 데리고 와가지고 장사해요.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옆에 땅 삽니다. 땅 사가지고 여기 농사 짓고요. 농사 지은 걸로 돈 번 걸로 또 무역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어차피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한탄을 해. 나도 한때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정치적 희생양이지만 이 사람은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하지만 워낙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대부야. 이 사람 성리학자로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어. 그래서 덕망이 높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안타깝게 유배는 와 있지만 참 원래는 이렇게 나쁜 짓 저질러서 온 사람도 아니고 참 억울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학교를 합니다. 예. 서당을 열어요. 서당을 열어서 애들 가르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유배 온 사람이래 막 수근수근 하지만, 야, 저 사람 나빠서 유배 온 사람 아니라 저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이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한대. 그 다음에 마산에 정약용이 왔어요. 만약 정약용이 실제로 유배 생활 엄청 길게 하거든요. 정약용이 했었던 데가 강진이에요. 또 마산으로 만약에 왔어요. 야, 거기 재원이 가서 공부한다던데, 야, 너도 가라.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서당인 거예요. 근데 정약용 입장에서 어차피 난 여기서 못 나갈 것 같고 공부 가르쳐 주잖니. 나는 책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세미나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목민신소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하는 거. 그게 유배 생활이에요. 네, 오늘은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부터 가장 대표적인 형벌 중에 하나였었던 유배 생활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을 더 혹하게 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